여야 모두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른바 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으로 촉발된 메가시티 공방은 비수도권으로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조상규 변호사, 설주환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야 모두 총선 기획단을 꾸렸는데 민주당이 먼저 꾸렸고 이번에는 여당이 꾸렸습니다. 수도권 인사하고 여성 청년 인사 좀 많이 배치가 됐네요. 네, 지금 이제 꾸려야 할 시점이죠. 네. 이제 혁신위가 희생과 통합이라는 이슈를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이철규 위원께서 오셨고요. 이제 뭐 일주일은 이제 늦었지만 민주당보다 총선 기획단이 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은 제가 윤창원 현 의원님께서 이제 들어오신 걸 봐서는 과학기술 쪽, 반도체 쪽 이쪽도 좀 신경 쓰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청년 인사가 두 분 참여하셨습니다. 당협위원장 김재섭 위원장 등 그리고 또 여성 의원이 세 분이나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여성과 청년 인사가 좀 배치가 됐고. 김재섭 위원장이라든지 어찌 보면 친윤이라고 보긴 좀 힘들었거든요. 과거에는 이준석 대표와도 뜻을 많이 같이 했었고 어찌 보면 청년 노선에서 대표적인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확장성이 넓어요. 보수의 어떤 정치권 안에서도 청년이지만 이준석 대표 쪽하고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고 그러면서도 저는 오히려 그 지금의 보수 친윤 쪽이라고 하는 보수에게도 상당히 좀 소구할 수 있는 인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참 잘 선택했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나 여성 인사들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도 많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여성들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총선에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여성 정치인들이 굉장히 저는 정치인도 여성 남성을 나누고 싶지는 않아요. 굳이 저는 뭐 여성이라 해서 보호나 배려를 받아야 될 저는 또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좋은 여성 정치인들 중에서 잘 선택을 해서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특히나 정말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내년 총선에서 선전하기를 저는 그렇게 기원합니다. 네. 민주당 얘기도 그럼 바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총선 기획단 일주일 좀 빨리 진행이 네. 됐는데 첫 회의는 오늘이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 같은 선거다. 내부의 오만을 경계하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최근에 뭐 200이라는 숫자가 주는 200석 발언들이 좀 여기저기서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게 무엇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을 민주당이 여기서 이제 태클을 걸어야 된다. 더 이상 독주를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나 200석이 주는 건 뭐냐면 탄핵이라는 의미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이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어떤 경계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어떤 이거에 있어서 민주당이 오만해서 민주당이 잘하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하셨던 분들도 민주당이 더 겸손하게 더 잘해야지만 어찌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 섞인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일각에서는 야 민주당 벌써부터 이런 거 아니냐, 오만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끝난 다음에 사무총장 명의로 당직자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건 민주당이 잘해서 표를 주신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겸손하고 더 정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조정식 사무총장도 이런 얘기를 당직자와 의원들에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를 보니까 이제는 민심이 우리에게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이러한 서울의 민심, 수도권의 민심은 언제든지 정말 손바닥 뒤집히도록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진짜 뭐 200석에 대한 경계 발언인데요. 사실 200석이라는 어떻게 보면 오만방자한 그런 단어잖아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서는 항상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쎄요. 영장 기각 하나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해결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향후에 수원지법에서 영장 재청구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위증교사 사건은 속도가 빠르면 대선 전에 확정 판결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심 판결도 총선 전에 나올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총선에 유리한지 아니면 플랜 B가 없이 상당히 큰 위험을 또 안고 폭탄을 끌어안고 총선을 준비하는 것인지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석이라는 발언을 누가 했는지도 상당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 전 대표께서 하셨는데 글쎄요. 정동영 의원께서 다시금 정치를 하시고 싶은 의사가 있으신 건 알겠는데 그게 과연 민주당의 새로운 정치, 정치 쇄신을 위해서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반론이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뭐 맞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골프와 정치에는 고개 들면 진다. 아니, 저는 그 말씀 맞다고 보고요. 뭐 200석에 쉽겠습니까? 그것도 그게 과연 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지도 상당히 저는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진보와 보수 진영이 건강하게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나은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정말 엄격한 균형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당이나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의 상황이 좀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숫자로 환산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석 한 석 각 지역에서 다 잘하고 민주당이 좋은 정책을 공약을 내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 열심히 뛰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긍정적인 뭐 신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 오만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총선하면 이제 보통 세 가지 경쟁을 하게 되죠. 가장 먼저는 이제 인물 경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정책 경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혁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이제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죠. 그럼 혁신 즉 어젠다 혁신, 어젠다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좀 빠르게 어젠다를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메가시티라든가 공매도라든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슈 선전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가시티 부분은요, 사실 거대 담론입니다. 이게 뭐 코끼리 모양이다라고 약간 희화화도 하지만요, 그 코끼리 모양이 어떻게 보면 바둑도 있잖아요. 네.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하나의 포석을 멀찌감치 찍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구리, 고양, 다른 지역까지도 서울로 편입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상당히 좋은 아젠다다. 그래서 그 아젠다를 가지고 서울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서울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걸 계속적으로 아젠다로 장기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매도 금지. 근데 사실 공매도 금지가요, 필요했습니다. 많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도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합법적인 공매도, 뭐 예를 들면 차입 공매도 같은 경우에만 허용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매도가 사실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한 560억대 지금 불법 무차익 공매도가 일어났습니다. 해외 IB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 공매도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보니까 80%는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국내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일정 정도 보호가 필요하다. 그런데 왜 지금 하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언제라도 해야죠. 그 선관위의 그런 어떤 그 해킹 문제 왜 지금 하냐? 지금이라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왜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해서 빨리 개선을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젠다에서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집권 여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집행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당이라든지 정부 여당이 이런 것을 내놓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너무 못 내놨죠. 올해 상반기에 무슨 이념 싸우고 공산주의 싸우고 반국가 세력하고 싸우시느라고 이런 얘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당이 지금 너무 취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당연히 이러한 건전한 논의를 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놨어야 되는데 이제 총선 닥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고 나니까 이게 이념으로 내세웠다가 이게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무거나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던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정제되고 이런 이런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갑론을박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냥 어떤 근거 자료라든지 어떤 서로의 어디에 불이익, 이익 불이익이 어떤 이런 것이 제시가 같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던져요. 우리 김포 넣을 거야. 서울에 편입하는 거에 찬성에 반대. 민주당 왜 찬성 반대 안 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 서울시장도 오늘 만나서 김포시장 만나서 이제 연구해 보자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히려 유정복 인천시장 같은 경우는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정치쇼다. 여권 내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 어찌 보면 행정을 조금이라도 지방 행정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이거에 찬성 반대의 입장을 섣부르게 나오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여요. 네. 그리고 공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매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 이거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공매도를 금지시킬 만하게 허약해졌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공매도라는 것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졌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올해 2023년도 1월 달에 시작할 때와 지금의 시점의 어떤 주가를 보면 지금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공매도 카드를 내미는 건 그냥 포퓰리즘 정책을 하나 내미는 거에 불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것도 저도 찬성합니다. 왜?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미국과는 약간 달라요. 그렇지만은 공매도 금지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가지는 그 가치와 그 제도가 이것을 평가했을 때, 이 시장은 왜 대한민국이라는 굉장히 선진국 반열에 든 주식시장이 공매도를 국가에서 이렇게 금지해 가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이거 좀 혹하니까 이거 좀 혹하니까 오늘 주식시장 보세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할 게 아니라 좀 정제된 정책을 집권 여당에서 많이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반론 듣겠습니다. 예, 좀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청년 교통 패스 카드 3만 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재원 어떻게 마련하는지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근거를 밝힐 수도 없어요. 밝히는 사람도 없고. 그게 바로 포퓰리즘이고요. 그게 근거 없는 정책입니다. 일단 지르기 전에 재정을 어디서 준비해서 어떻게 갖다 쓸 건지부터 논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정책이 나와야죠. 이게 바로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사실 지금 메가시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메가시티가 김포를 편입시키는 이 논의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이라는 곳이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 팔다리 끊어가지고 지방으로 분권시킨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이 상당히 요즘 추세가요. 도시 국가와 어느 도시, 프랑스를 기억할 때 파리를 기억하지 다른 지역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도시 국가들과 경쟁을 했을 때 서울시가 과연 지금 지방 분권 정책 때문에 팔다리 다 잘렸을 때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갈까에 대한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숙고가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부분이요. 가격 쏠림 현상이라든지 가격 왜곡 현상에 대해서 끊임없는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법이 너무 심하게 자행되고 있고 그게 외국인 투자에 의해서 많이 저질러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지금 타임이 적기를 놓친다. 이런 판단하에서 한 것이지 아무 근거 없는 정책을 그냥 막 찔렀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또 짧게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얘기해요. 네.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기후동행 패스라 해서 한 달에 6만 5천 원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할 수 있는 거 하자고 했어요. 지금 경기도도 그런 비슷한 거 준비하고 있고요. 인천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 시간에 이게 조정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걸 통일시키자라고 가고 있는데 그럼 지금 왜 이재명 대표의 그런 교통패스 왜 비난하시죠? 지금 자당 출신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교통패스 정책은 그럼 뭔가요? 거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같은 당에서 이런 맞지 않은 계속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든 전 좋아요. 그러니까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도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청년 패스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김포라든지 공매도는 그냥
준비 안 된 것들이 나왔다는 느낌밖에 들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린.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아니라 좀 정제되고 준비된 정책들이 계속 제한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혁신 경쟁입니다. 이제 혁신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죠. 매번 혁신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이제 불출마 아니면 험지 출마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먼저 국민의힘 얘기해 볼게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혁신위원회가 낸 2호안 중에 하나가 신윤 인사 불출마해라. 그리고 뭐 지도부와 중진 심지어 이제 김기현 대표의 기포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 어쨌든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는 통합, 그다음에 희생 아니겠습니까? 이 희생은 친윤 인사들이 그럼 이제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를 어떻게 해낼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혁신위원장의 전화를 지금 받는 것에 대해서 다들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렇죠. 전화를 받게 되면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을 내려라. 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배지 하나, 그 지역구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구에 그 누가 들어가서 어떤 그 반향을 일으키냐 이게 전체적인 총선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인유한 혁신위원장도 한 두세 분 거론했지 않습니까? 그 두세 분이 전체 이 총선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분들에게 그럼 자리 배치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출마를 통해서 백의종군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친윤 인사라고 해서 뭐 이렇게 베네핏을 주고 뭔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오히려 정치 신인과 새로운 정치 그러니까 청년 여성들을 공천할 거예요. 이런 메시지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실 혁신이라는 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박병석 의원이 불출마를 선했어요.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분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분뿐만 아니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도 험지 가라. 뭐 이런 네. 얘기도 좀 나오고 얘기가 나오던데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이전에도 있었어요. 물론요. 뭐 TK 지역, 특히 안동 출신이시니까 어떤 민주당의 확장을 위해서 TK 지역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뭐 지금 이재명 대표 개항 간지도 채 4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개항 주민들과의 약속을 하신 게 있는데 저는 오히려 개항 출마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선거를 진두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오히려 지난번에 보궐선거에서 쉽게 이길 것이다라는 어떤 평도 있었지만은 이재명 대표 보궐선거에서 굉장히 인천 계양에서만 계셨었어요. 저는 이제 그 방법이 맞다고 보는데 이제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전국 선거를 진두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개항을 다시 한번 개항 주민들을 위해서 저는 다시 한번 개항에서 출마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박병석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장 출신이시니까 네. 보통 국회의장을 하고 나오시면 보통 이제 불출마를 그렇죠. 해서 이제 정치 원로로 남으셔서 이제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병석 의원의 어떤 총선 불출마 선언이 실질적으로 어떤 중진들의 민주당 중진들의 어떤 불출마 선언을 이끌이라는 건 좀 보기 힘들다 보고요.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약간 국민의힘하고 좀 정반대죠. 국민의힘은 이제 영남 지역에 굉장히 많은 중진들이 포진돼 있지만은 민주당은 오히려 호남에는 중진들이 안 계세요. 대부분 초재선입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광주 전남을 보더라도 광주 전남에 제일 많은 다선이 2.5선이에요. 보궐선거로 중간에 한 분, 송갑석 의원인데 나머지는 다 초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갈이 대상 어떤 평가에 따라서 물갈이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은 중진 불출론에서 불출마에서는 좀 빠져 있고 오히려 수도권에 중진들이 많으세요. 저는 이분들이 오히려 PK 지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회복해야 될 지역이 부산 경남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한참 성공하셨을 때는 굉장히 의석수를 많이 차지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부산의 3석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PK 지역에서 민주당이 조금 더 확장세를 가져가야 된다는 전제하에 오히려 서울 수도권 중진들이 PK 지역이라든지 TK 지역에서는
사실상 힘든 건 사실입니다만은 김부겸 총리가 당선되신 이후로는 명맥이 끊겼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제는 민주당에서 꼭 저는 그 지역에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도 격려가 필요하고요. 정말 그 출마자가 없는 지역, 후보자가 없는 지역에서는 저는 수도권 중진들이 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해봅니다. 그러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혹시나 나온다라는 얘기가 좀 돌잖아요. 그렇죠. 가능성이나 과연 그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건 좀 궁금하네요. 저는 조국 장관의 현실 정치 참여는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떠한 움직임이 전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알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총선 출마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지만은 조국을 중심으로 할지 아니면 조국 교수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신당은 저는 출연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 조국 교수가 직접 지역구에 출마를 할 것인지 아니면 비례대표를 하실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어떤 본인의 재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출마를 접고 그냥 응원하는 역할로서 있을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얘기도. 근데 저는 조국 전 장관께서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명예훼손을 생각한다? 저 이야기 듣고 저는 저분이 진짜 평생 법을 한 사람이 맞나?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네. 아니 법을 한 사람이 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법률가 아닙니까? 법조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대 교수를 했고 현법 교수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비법률적인 방법, 뭐 쿠데타라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지금 검찰의 무도함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정치 검찰, 검찰 탄압, 검찰에 의해서 가족들이 도륙을 당했다. 그런데 법원 탓을 하셔야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대법원까지 가서 지금 다 유죄 판결 받았고요. 이분도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지금 법원에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년이라는 실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구속 상태예요. 이거 특권입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1심에서 지금 실형이 나왔는데 그거를 법정 구속 안 시키고 저렇게 놔두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 덕분에 지금 나와서 출판 기념회도 하고 지금 뭐 페이스북도 하고 막 마음껏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 법원에다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니 국회의원이 되면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명예회복이 됩니까? 국회의원은 뭐 사법부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저런 생각이나 저런 발언 자체가 지금 이 법치주의를 완전히 뒤흔드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얘기를 해볼게요. 국민의힘의 또 아픈 부분이기도 하죠. 인유한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환자 논란, 환자가 어디 있느냐. 이 환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두 분이 서로를 좀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딴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막 욕을 뭐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망을 넘어서 이제 더 이상 실망할 거리도 안 나옵니다. 아니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사람한테 그렇게 모멸감 주고 사람을 이렇게 막 이렇게 비꼬고 이런 게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이 사회가 원하는 청년 정치겠습니까? 그것도 보수가 원하는 청년 정치는요 이런 게 아닙니다. 더 큰 희생과 더 큰 정치, 더 큰 담론을 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장사하기 위해서 아니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자기한테 뭘 했나요? 해코지를 했나요? 뭐 불편한 일을 했나요? 어쨌든 손 한번 잡아보겠다고 면담하겠다고 간 사람한테 저렇게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아니 솔직히 저분이 한국 사람인데 외국인의 이렇게 모습을 했다고 해서 영어를 쓴다? 그거 얼마나 나쁜 행동입니까? 저는 나쁜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의사라는 이유로 환자 이야기를 해댑니다. 아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 이준석 대표는요. 머리 써서 저렇게 비유하지 마시고 비꼬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당 창당 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시지 않습니까? 싸움하는 사람들이 진짜 때리지 않고 막 소리만 요란하게 내는 그런 형국 같아요. 저게 더 유아틱해 보입니다. 진짜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처음 이렇게 정치 입문할 때랑 다르니까 좀 더 어른스러운 모습 그리고 국민들한테 더 피곤한 그런 화면 이제 그만 보여주고 좀 대범한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같은 얘기지만 네. 창당설 할 때
비명계도 같이 하겠다는 얘기도 함께 또 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얘기 좀 제가 해주세요. 뉴스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그 만난 비명계가 이상민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상민 의원은 우리 논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민 의원이 만난 게 같이 하기 위해서 만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로 만난 것인지 그렇게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 이상민 의원님 지역에서 굉장히 탄탄하신 걸로 아는데 열심히 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도 싶고요. 굉장히 다선 의원이세요. 5선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태도에 대해서는 서로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요. 제가 이준석 대표를 옹호할 이유는 전혀 없기에 무작정 옹호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럼 저랬을까? 조롱한 거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본인은 의사를 뜻을 정확하게 뉘앙스까지 전달하고 싶어서 그랬다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저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하지만 인요한 위원장이 그렇게 찾아간 것이 저는 마치 대선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울산을 찾아가서 정말 그때 이준석 대표가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 어디에 출몰하느냐, 어디에 출몰하느냐 이게 뉴스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울산에서 회동하면서 손을 1차 회동이 1차 가출이 마감이 됐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러한 때를 본인이 약간 트라우마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어떤 화해 제스처 한다거나 이랬을 때 내가 그때는 손을 잡았지만은 또 뒤통수 맞았다. 자기 이럴 거면 이제는 그렇게 말려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저는 일부러 각을 세우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을 기점으로 인해서 이후로 굉장히 신당창당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 누구랑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창당으로 갈지 안 갈지는 아직도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준석 대표에게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의총장에서의 따봉처럼 뭔가 정말 비대위원장을 줄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비대위원장을 제안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걸 거부한다? 그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아직은 좀 미지수다 봅니다. 시간 다 돼서 짧게 듣겠습니다. 예. 하태경 의원께서 이제 DJP 연합과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2030 세대에게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진짜 과연 검증된 영향력이 있었나요? 그리고 실체가 있는 이준석인가요? 근데 대선 당시에는 있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소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당과의 마찰을 통해서든 지금 이준석 대표를 기존에 지지했던 사람들마저도 그 사이에 이미 다 이탈을 하고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